2025년 12월 25일이네요. 자, 오늘 이 얘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지금 금값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데 정작 디지털 골드라고 불리는 이 비트코인은 왜 이렇게 잠잠할까요? 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디지털 골드라면서 왜 금이랑은 완전 따로 놀지? 이런 의문이 드는 게 당연하죠. 맞아요. 그래서 2026년에 비트코인 이거 대체 사야 하나, 팔아야 하나, 그냥 둬야 하나 이 질문을 정말 많이들 하세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섣불리 답하기 전에 우리가 한 걸음만 딱 물러서서 더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 2024년, 2025년을 거치면서 비트코인 시장의 판 자체가 게임의 규칙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아,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다.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그럼 오늘 저희의 목표는 가격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이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이해하는 분석가가 되어보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규칙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세 가지 숫자가 있어요. 이 숫자들을 따라가다 보면 2026년의 투자 결정이 왜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 아마 명확해질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숫자부터 바로 열어보죠. 첫 번째 숫자는 130만입니다. 20원 시어스 리서치를 보면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들이 시장에 나온 이후로 지금까지 빨아들인 비트코인의 양이 약 130만 개에 달합니다. 130만 개요? 네, 전체 공급량의 거의 7%에 육박하는 엄청난 양이죠. 잠깐만요. 7%가 ETF에 묶여 있다고 해도 그 ETF를 산 투자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내일 당장 다 팔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정말 영구적으로 잠겨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주 날카롭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맞아요. 이론적으로는 내일 당장 다 팔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 돈의 성격을 봐야 합니다. ETF를 통해 들어온 자금은 대부분이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그런 트레이딩 자금이 아니거든요. 자산 배분 차원에서 포트포리오의 일부로 편입하는 아주 장기적인 투자금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퇴직연금 계좌에 넣어두는 그런 돈 같은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매일 사고 파는 개인 투자자들의 돈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과거 시장이 수많은 개인들이 모여서 쌓아올린 모래성이었다면 지금은 기관이라는 거대한 콘크리트 기둥이 땅 밑에서부터 박히고 있는 거예요. 기반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네, 겉으로 보이는 파도의 높이는 비슷할지 몰라도 기반의 안정성은 차원이 다른 거죠.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 자체가 줄어드는 아주 강력한 잠금 효과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기관이라는 기둥이 수요 쪽에서 박히고 있다는 건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의 매력은 결국 공급이 딱 정해져 있다는 희소성에서 오는 거잖아요. 공급 쪽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숫자랑 연결됩니다. 바로 1% 미만. 1% 미만. 예, 더블록 분석에 따르면 2024년 반감기를 거치면서 비트코인의 연간 신규 공급 증가율,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율이 사상 처음으로 1%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1% 미만이라.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전통적인 가치 저장 수단인 금 있잖아요. 금의 연간 공급 증가율이 보통 1.5%에서 2% 사이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아, 금보다도 더요? 그렇죠. 이제 비트코인은 수치상으로 금보다 더 희소한 자산이 되었다 이 뜻입니다. 이전까지 비트코인은 희소하다는 주장이 약간 추상적인 믿음의 영역이었다면 이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구체적인 데이터로 증명되기 시작한 거죠. 디지털 골드라는 서사가 훨씬 더 단단해진 겁니다. 와, 수요는 기관이 잠그고 공급은 프로토콜이 잠그고 양쪽에서 꽉 조여오는 그림이네요. 그럼 세 번째 숫자는 뭔가요? 세 번째 숫자는 67만 2,668입니다. 67만. 이건 무슨 숫자죠? 이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지금은 스트래티지로 사명을 바꿨죠. 이 한 회사가 재무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비트코인 수량입니다. 한 회사가 저렇게 많이요. 근데 사실 스트래티지는 워낙 좀 특이한 경우라 이게 일반적인 트렌드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물론 스트래티지가 가장 극단적인 사례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트레저리즈 넷 같은 데이터를 보면 테슬라나 트럼프 미디어 같은 다른 상장사들도 비트코인을 대차대조표에 올리고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숫자의 크기보다도 기업이 비트코인을 재무자산으로 편입하기 시작했다는 현상 그 자체입니다. 아, 현상 자체에 주목해야 한다. 네. 과거 비트코인 시장의 엔진이 개인들의 포모,
즉 나만 비춰줄 수 없어 이런 막연한 공포와 탐욕이었다면 2026년의 시장은 기관의 구조적 매수와 기업의 전략적 자산 편입이라는 훨씬 더 냉철하고 계획적인 수요가 이끌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숫자죠. 그렇군요. 시장의 참여자도 그들의 매수 동기도 완전히 달라졌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이제 4년마다 돌아오는 반감기 사이클은 끝난 건가요? 반감기 후에 폭등장이 온다는 그 공식이 더 이상 안 통하는 건지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반감기의 상징성은 여전히 유효해요. 하지만 가격을 움직이는 핵심 엔진으로서의 힘은 명백히 약해졌습니다. 반감기는 본질적으로 공급 충격 이벤트잖아요. 새로 나오는 물량이 절반으로 뚝 줄어드니까 희소성이 부각되면서 가격이 오르는 논리였죠. 하지만 방금 두 번째 숫자에서 짚었듯이 이미 연간 공급 증가율이 1%도 안 될 만큼 낮아진 상태니까요. 여기서 앞으로 반감기가 와도 시장에 주는 공급 충격의 체감 효과는 점점 미미해질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공급 측 변수의 영향력은 점점 줄어드는 반면에 수요 측에서는 ETF라는 전례 없는 거대한 통로가 뻥 뚫렸잖아요. 이제는 기관 자금의 유입량, 자산 배분 논리, 그리고 금리나 달러 가치 같은 거시경제 변수들이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따라서 2026년 시장을 보면서 반감기 몇 년 차니까 오를 거야 이런 낡은 프레임으로만 접근하면 정말 중요한 코끼리의 다리만 만지고 있는 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 거시경제 이야기가 나오니까 다시 맨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게 되네요. 2025년에 금은 그렇게 훨훨 날아가는데 왜 비트코인은 주춤했을까요? 디지털 골드라는 말이 정말 무색하게 느껴질 정도였는데요. 여기서 디지털 골드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건 비트코인 가격이 매일 금이랑 똑같이 움직인다는 뜻이 결코 아니에요. 아, 그런 의미가 아니다. 네, 만약 그랬다면 그냥 금을 사면 되죠. 디지털 골드 서사의 핵심은 위기 상황에서 항상 가격이 오른다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금과 같은 독립적인 가치 저장 자산으로서의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곳의 분석을 봐도 2025년 금 가격이 강했던 배경에는 달러 약세나 금리 인하 기대감,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금은 그 시험을 수천 년간 통과해온 자산이에요. 그렇죠. 반면 비트코인은 이제 막 그 시험대에 오른 자산이죠. 2025년 시장은 그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준 겁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시장은 아직 비트코인을 안전한 대피처보다는 단기 변동성이 큰 위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한계가 드러난 거죠. 저도 기억나요. 그때 커뮤니티에서는 디지털 골드라더니 배신당했다 이런 말까지 나왔었거든요. 네, 그랬죠. 하지만 이건 비트코인이 실패했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자산으로서 성숙해가는 과정이라는 걸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구조적 변화와 현실적인 한계를 모두 고려했을 때 드디어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을 해볼 시간입니다. 그래서 2026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Buy, Sell, 아니면 Hold. 사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오를까요, 내릴까요? 이 한마디를 딱 듣고 싶어 하실 텐데요. 하하,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바로 그 접근법이 가장 위험합니다. 무조건 사세요 또는 파세요 같은 정답을 제시하는 건 불가능할 뿐더러 무책임한 일이죠. 시장의 구조가 바뀐 만큼 우리의 투자 방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정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규칙을 찾아야 한다. 바로 그거죠.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지만 사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 규칙을 찾는 걸 가장 어려워하거든요. 너무 안전한 답변만 주시는 거 아닌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어떤 사람에게 어떤 규칙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홀드, 즉 보유가 합리적인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좋은 지적입니다. 그럼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죠. 보유가 합리적인 기본값이 되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첫째, 이미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계신 분. 둘째,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ETF나 기업 매수 같은 구조적 변화를 장기적인 호재로 굳게 믿는 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지금 가격이 반토막이 나도 내 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즉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여유 자금으로 투자한 경우. 아, 여유자금. 네, 이 세 가지에 모두 해당한다면 2026년에는 단기 변동성에 휩쓸려 섣불리 움직이기보다 똑심 있게 보유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바이,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한 경우는 어떤 투자자일까요?
이 경우는 왜 사느냐는 동기가 중요합니다. 한 방을 노리는 투기적 접근이 아니라 자산 배분 관점에서 접근하는 분들에게만 유효해요. 자산 배분 관점이요? 네. 예를 들어 주식, 채권, 부동산으로 구성된 자신의 전체 포트폴리오에 위험을 분산하고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추가하는 차원에서 아주 작은 비중, 가령 1%에서 5% 이내로 비트코인을 편입하려는 분들이죠. 아, 포트폴리오의 일부로군요. 그렇죠. 이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가격이 조정을 받을 때마다 조금씩 사모으는 분할 매수가 논리적으로 아주 합당한 전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결정일 수 있는데 셀, 즉 비중을 축소하거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일까요? 이 역시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레버리지를 썼거나 대출을 받아서 투자한 경우. 아, 이건 무조건이군요. 이건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변동성을 감당할 수 없어요. 둘째, 단기간 안에 비트코인이 금처럼 안정적인 자산이 될 거라고 기대했던 분. 2025년의 경험에서 봤듯이 이런 기대는 2026년에도 충족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지금보다 가격이 더 하락했을 때 본인의 생계나 결혼, 내 집 마련 같은 필수적인 인생 계획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포지션이라면 상승과 하락을 예측하기에 앞서서 비중 축소를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네요. 2026년에 비트코인이 오를까 내릴까를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은 나는 이 자산의 변동성을 얼만큼 그리고 얼마나 오래 감당할 수 있는가? 맞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이 결국 당신의 buy, sell, hold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예측이 아닌 대형의 영역,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명쾌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2026년 시장을 지켜보는 투자자들을 위해 이것만은 꼭 확인하라고 권하고 싶은 체크리스트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한 5가지 지표를 꾸준히 추적하면 시장의 큰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ETF 자금 흐름이겠죠. 맞습니다. 기관 자금의 순유입이 꾸준히 이어지는지 아니면 유출로 전환되는지는 시장의 수급 구조를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바로미터죠. 매일 볼 필요는 없지만 월 단위 추세는 반드시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업들의 움직임이겠고요.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 같은 기업들이 추가 매수를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기업이 진입하는지요. 그렇죠. 특히 중요한 건 스트래티지 외에 다른 금융이나 기술 분야의 메이저 기업이 비트코인을 재무 자산으로 편입했다는 소식이 나오는가입니다. 이건 구조적 수요가 특정 기업을 넘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가 될 테니까요. 세 번째 체크리스트는 뭔가요? 판매 채널의 확장입니다. 판매 채널이요? 네. 지금은 대부분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을 사지만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 같은 대형 은행이나 자산관리 채널에서 VIP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관련 상품을 본격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아, 그게 왜 중요한가요? 이미 살 사람은 다 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접근성의 차원이 다릅니다. 아직도 수많은 고액 자산가들은 복잡한 거래소 대신에 자신의 자산관리자를 통해 투자하는 걸 선호하거든요. 이 채널이 열린다는 건 지금까지 시장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대한 자금의 댐이 열리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비트코인이 제도권 자산으로 완전히 인정받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네 번째는 역시 거시경제 환경이겠네요. 금리나 달러 같은 것들이요. 맞습니다. 특히 시장이 위기 국면에 접어들었을 때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위험 자산으로 보고 내던지는지 아니면 조금씩 안전자산으로 인식하고 매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달러 가치, 기준금리 방향, 지정학적 위기 같은 변수들이 터졌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이 자산의 성숙도를 가늠할 수 있죠. 마지막 다섯 번째 체크리스트는 좀 의외일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채굴 산업의 변화인데요. 네, 이건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대형 채굴 기업들이 남는 막대한 전력을 활용해서 AI 데이터 센터 사업으로 확장하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와, 채굴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 사업을 한다고요? 처음 듣네요. 그럼 채굴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게 비트코인을 사는 것과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될 수도 있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런 사업 다각화가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보안과 안정성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채굴된 비트코인을 시장에 팔아야 하는 매도 압력에는 어떤 변화를 주는지도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지켜봐야 할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오늘 정말 깊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2020년 비트코인 시장을 둘러싼 구조적 변화부터 지극히 현실적인 투자 전략까지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2026년의 비트코인은 더 이상 과거처럼 이거 사면 대박 날까 하는 식의 투기 자산이라는 렌즈 하나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제 시장의 주체는 개인을 넘어 기관과 기업으로 확장되었고 논의의 중심도 얼마까지 오를까라는 가격 예측에서 내 포트폴리오에 얼마나 담아야 할까라는 자산 배분의 문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 비트코인을 살지 말지 결정하는 0 또는 1의 문제에서 만약 편입한다면 내 전체 자산의 몇 %를 할당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결정하는 자산 배분의 문제로 진화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